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의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종찬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를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1980년에 민정당을 창당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 민정당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부의 시각은 이 사람은 참 나쁜 사람, 군사정권에 부역한 사람이다 라는 평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7장입니다. 민주정의당 창당 막전 막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길어서요, 제가 3개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책의 328쪽입니다. 오늘날의 급선무를 논하는 자들은 반드시 인재를 등용하고 재물을 전략하고 사치를 억제하고 해금을 풀고서 교린을 잘하는 데 있으니, 여기서 교린이란 얘기는 교제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이를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실사구시하는 것이 제일이라 여겨진다. 곧 한두 가지의 중요한 일부터 시급히 시정해야 하고 원대한 계획을 기약하여 한각 공론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김옥균 치도양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전두환 제거 기도의 위험성은 제3 강조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조급히 움직일 경우 전두환은 우리에게 대항하기 위해 군을 굳건히 단결시키고 국민들 사이에 강력한 반미 감정을 일으켜 미국의 국내 정치 문제로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그가 한국에서 가장 평판이 나쁜 인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그가 정말로 한국 내 여러 이익 집단의 이해와 상충되는 위치에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우리가 손 들어줄 진정한 이상적 지도자들이 없다는 사실이다.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국 국무부에 보낸 1980년 5월 28일자 정무 보고서 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소제목이 이제 이대용이 맺어준 전두환과의 인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29쪽입니다. 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시절 전두환 대위를 만난 이후 그가 보안사령관이던 때까지 거의 볼 일이 없었다. 그가 모친상을 당했을 당시 조문한 일이 한 번 있었을 뿐이다. 그와 인연이 없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편에 서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나와 함께 육사에 근무했던 장교들은 하나회 같이 군 내부에서 정치 권력의 우산 아래 그룹을 형성하는 일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었다. 그러나 역사는 물론이고 한 사람의 인생 경로도 전혀 예기치 못한 길로 접어들곤 한다. 그것을 역사의 간지라고 해야 할지. 여기서 간지란 얘기는 그 간악하다 할 때 간자고요. 지혜로울다 할 때 그 지자입니다. 1979년 10월 26일과 12.12 직후 내가 그를 찾아간 것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시절 맡았던 특별 임무 때문이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대용을 살려내라 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임무를 설명하기 위해선 잠시 1979년 초로 돌아가야 한다. 중앙정보부 해외 관련 부서에 근무할 때였다. 갑자기 남산청사에 박흥주 부장 수행비서로부터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말고 남산 사무실에 다녀가기를 바란다 는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급히 시내에 볼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남산 부장실로 갔다. 김재규 부장은 앉으라고 권하면서 엄숙하게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월남에 억류 중인 이대용 장군 외 2명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별반 성과가 없지 않았나? 각각께서도 몹시 고심 중에 계시네. 그래서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야겠네. 그동안 구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자네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있나? 유대인 사업가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그동안 해외에 오해를 많이 받아온 인물이지.
그러나 이번 일에는 유용한 인물일세. 아마 정보계통에도 관계가 깊은 인물일 거야. 그 회사가 서울 사무실도 두고 있네. 거기 찾아가서 부에서 왔다고 하고 혹시 본사에서 지시받은 거 없냐고 타진해보게. 한 가지 말해둘 것은 이 작업을 누구에게도 알려선 안 되네. 자네 혼자 처리하고 나에게 직보하게. 부장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는 중대한 일을 내가 맡은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우쭐하는 기분도 생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걱정도 되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우선 아이젠버그의 서울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연락해 다음날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다음날 나는 중구 쌍용 빌딩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다. 거기서 뜻밖의 고등학교 동창인 송경호 군을 만났다. 그는 이미 이 회사에서 10여 년 다닌 고참이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복잡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짜고짜 혹시 너희 본사에서 연락 온 것 없냐?고 물었다. 그는 웃으면서 우리 사무실의 직속 상사인 동경 사무실에서 이번 주말에 사람이 올 테니 내가 알려주면 만나라 라고 했다. 이틀 후 송군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 10시 하얏 호텔 땡땡땡 호실에서 미스터 엘리 데이비드가 너를 기다린다. 만나보도록 해라. 이제 나는 빠진다. 모든 것을 그분과 직접 연락해라. 다음날 정시 나는 하얏 호텔 방으로 찾아갔다. 데이비드는 날씬한 체구였지만 지독한 근시였던 모양이다. 렌즈에 몇 겹의 원이 그려진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일본어를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더니 그러면 영어로 말하자고 했다. 우리 보스가 김 부장의 부탁을 받고 이미 행동을 개시했어. 하노이와의 교섭이 시작되었어. 자세한 결과는 들어오는 대로 알려줄 테니 나와 긴밀히 연락합시다. 연락은 전화나 문서는 안 되고 내가 직접 도쿄에서 오든지 선생이 도쿄로 와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는 나같이 훈련받은 사람 이상으로 신중하고 주의 깊었다. 그의 태도를 보면 조용하고 침착하면서도 자신만만해 보였다. 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희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강조했다. 그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 사람들이 베트남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를 잘 몰라서 억류공관원 송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그들의 자신감이 나에게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다시 4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자. 1975년 4월 베트남 공산화 통일 때 이대용 공사 일행이 현지에 남게 된 것은 사실 우리 부의 실책이었다. 베트남전 말기 정세가 지극히 혼돈스러웠다. 현지 공관은 수시로 접수된 정보를 나누며 사태 진전을 헤아려 행동하기로 했다. 당시 대사는 해군 제독 출신 김영관이었고 겉점장은 육군 장군 출신 이대용 공사였다. 이 공사는 남베트남 말기에 응우 옌반 티에우 대통령과 미 육군 참모대학 동기생이었다. 그래서 이대용은 공사로 취임하기도 전에 남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무관으로 근무한 베트남 통이었다. 이 공사는 우직하고 고집이 셌다. 그는 모든 정보를 대통령궁에서 직접 수집해 대사관 참모회의에 제공했다. 그러나 김영관 대사는 미국 대사관에서 정보를 수집해왔다. 대통령궁에서는 현지 실정을 상세히 파악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정권의 이익에 맞춰 왜곡된 부분이 많았다. 월맹의 공세로 전선이 무너지고 수도 사이공, 현 호치민시가 포위되었는데도 그들은 미군의 지원만 있으면 반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닉슨 행정부는 이미 베트남을 포기한 상태였다. 미국 대사관이 급작스럽게 마지막 철수를 결정한 1975년 4월 30일은 사이공이 함락되던 날이었다. 김 대사는 새벽에 일부 공간 직원들과 함께 철수 정보를 확인하려고 미국 대사관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미군의 호의로 철수했다.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마치 오늘날 세월호의 선장과 마찬가지로 공관장이 철수 명령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채 일부만 철수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나머지 직원들은 지시를 기다리며 공관에 잔류하고 있었다. 그때 이 공사는 대통령궁에 가서 마지막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 길이 엇갈렸다. 미국 대사관으로 돌아오려는 피란민 행렬로 교통은 마비되었고 마지막 헬기는 떠났다. 월맹군은 사이공을 점령한 뒤 한국 공관 직원들을 모두 억류했다. 얼마 뒤 그들은 심사를 거쳐 외교직 직원들은 비엔나 협정에 따라 풀어주었지만 이 공사와 그를 수행한 안희완 서기관, 경찰에서 파견한 서병호 경무관 등 안보직 직원 3명은 그대로 잡아두었다. 그 뒤 이 공사 일행은 엄격한 신문 과정을 거쳤다. 그들은 때론 협박하고 때론 회유했다. 이 과정에서 상상 이상의 비인간적인 대우도 받았다. 베트남 공산당은 호찌민의 지도 아래 창당된 가장 합리적인 공산당이라고 하지만 국제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형제당이었다. 자연히 형제당 간에는 깊은 우위와 협조 관계가 성립되었다. 북한 노동당 제3호 청사 괄호 열고요.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기획부에 해당하는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선임자는 궁상현이었다. 이 공사 일행은 북한으로 데려가려는 이들의 집요한 설득과 회유에 완강하게 버텼다. 말이 쉽지.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감안하면 이 공사 등이 끝까지 버틴 것은 굳은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본부에서는 어떻게든 이들을 구출해내려고 공작을 진행했다. 우선 사이공에 남은 프랑스 대사관을 활용했다. 우리는 이 라인을 통해 베트남에 잔류한 이순흥 교민회장과 연락할 수 있었다. 이 회장은 침착하고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었다. 그에게 자금을 주어 이 공사 일행을 찾아내고 연락망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 1년이 지나 이 공사 일행이 찌하 형무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회장은 현지 인사를 동원해 그들과 가까스로 연락선을 댈 수 있었다. 그들은 찌하 형무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매일 어망 짜는 일로 일과를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이 공사가 어망을 짜다 남은 실로 작은 장바구니를 하나 만들어 이순흥 회장 편에 보내왔다. 그 바구니에는 대통령 각하, 조속히 저희들을 구해주십시오 라는 쪽지가 숨겨 있었다. 김재규 부장은 불이 나게 이 쪽지와 바구니를 들고 청와대로 갔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대용 공사를 잘 알았다. 한때 부하로 데리고 있었다. 쪽지를 받고 묵묵히 있던 박 대통령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김 부장,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들을 살려내시오. 한마디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다. 이 명령을 내리면서 박정희는 이대용과의 인연을 회상하며 상당히 깊은 감회에 젖었었다고 김 부장이 나에게 그 분위기를 전했다. 박 대통령의 명령이 내려진 직후 중앙정보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김재규 부장은 간부들을 줄줄이 불러 각각께서 눈물까지 보이시며 명령한 것이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즉각 아세아주과 즉 아주과 중심의 아주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아세아주를 줄여서 옛날에 한문으로 아주 그랬기 때문에 아주과 중심의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다. 나는 당시 구아는 유럽 및 아프리카를 구아라 했습니다. 구랍할 때 구자고 아프리카 할 때 그 아자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당시 구아과 과장이어서 이때까지만 해도 직접 담당은 아니었다. 우선 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우리 의사를 전달했다. 전후 복구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조건이었다. 집요한 노력 끝에 그들로부터 한국 측 호의를 받아들이겠으나 우리에겐 우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반응이 왔다. 우방이라면 곧 북한을 말하는 것 아닌가? 그때는 이미 1972년 7.4 공동선언이 깨지고 남북관계가 경직될 대로 경직되어 있던 시기였다.
얼마 후 베트남 측은 북한 측이 요구하는 한국 내의 좌익수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조건으로 우리 공관원 3명을 풀어주겠다고 제의했다. 이런 조건으로 베트남이 중개하는 남북한 당사자 협상을 개시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생각지도 못하던 좌익수 송환 협상이 한동안 남북 간에 진행되었다. 장소는 태국과 인도였다. 북한 측은 처음에는 죽은 사람까지 포함된 무려 500여 명의 좌익수 명단을 제시하며 이들을 송환하라고 했으나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그 명단을 11명까지 줄였다. 그러나 회담은 끝내 공전되었다. 이것이 1979년 초의 일이었다. 이때부터 우리는 베트남과 직접 교섭의 길을 열려고 노력했다. 하나는 베트남과 비교적 우호 관계인 나라를 통한 외교적 교섭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김재규 부장이 나에게 지시한 이스라엘 기업인 사울 아이젠버그를 통한 교섭이었다. 전자는 반공개적인 외교 채널을 이용한 것이었고, 후자는 비밀 협상이었다. 의외로 베트남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나는 인도에서의 회담 결과와 우리가 추진 중인 공작을 비교하면서 부지런히 김재규 부장에게 상세한 상황을 보고했다. 베트남의 이순웅 교문 회장을 통해 수감 중인 억류 공간원들과 교신하는 채널도 마련했다. 그 채널을 통해 억류 공간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사기를 올려주고 필요한 물품도 차입해 들여보냈다. 이런 움직임으로 볼 때 베트남 측이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만행은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 교섭 상황을 처리하면서 나의 입장이 대단히 난처했다. 국장을 비롯한 상사들 몰래 부장에게 직보하자니 눈치가 보였다. 마치 내가 인사운동이나 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찍혀서 감찰실에서 나를 집중 감시한다는 말도 들렸다. 그 무렵 베트남과 중국의 전쟁이 국제사회의 중재로 휴전에 이르렀다. 중국군이 베트남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베트남 군도 캄보디아에서 동시에 철수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는지 국내 정치 분야에서 개혁파들이 득세하는 가운데 서방 측을 향해 더욱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로 전환해 갔다. 이런 시점에 우리 요청을 받은 아이젠버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1979년 중순이면 그들이 아직 도이모이, 즉 개혁개방 정책을 공산당의 정책으로 채택하기 전이었다. 그러나 당의 정책은 벌써 실용주의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아이젠버그는 기업인이자 기인이었다. 국적은 오스트리아지만 사업본부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둔 유대인으로서 독일, 미국, 이스라엘의 여권도 갖고 있었다. 그는 자가용 비행기로 세계 곳곳에 다니며 굵직굵직한 국가 프로젝트를 중개하고 차관을 알선하는 수완을 발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영 부총리가 재직하던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캐나다의 캔두 원전을 도입하는 사업을 성사시킨 장본인이었다. 그 과정에서 검은 거래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아 한때 박 대통령에 의해 입국이 불허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한국 굴지의 기업인들과 교유하고 있었다. 아이젠버그는 억류된 민간인을 구출하는 데에도 통달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당원들과 친밀해 일본에 거주하기도 했고 상하이에서 큰 돈을 벌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억류된 유대인을 구출하는 일에도 기여했다. 이런 복잡 미묘한 처신 때문에 영국 정부는 전시에 그의 입국을 불허했다. 그런가 하면 공산권 인사와도 관계가 돈독해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미국의 CIA도 그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 아이젠버그는 이제 무엇인가 한 건 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오해를 풀고 과거의 명성을 되찾으려는 욕망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베트남에 접근해 교섭을 진행했다. 나는 데이비드로부터 좋은 결과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소제목이 전두환을 찾아가다입니다. 공교롭게도 1979년 10월 26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전문이 왔다. 쿠엔 코탁 베트남 외교 담당 국무상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참석 중에 김잉권 주 태국 대사와 만나 이대용 공사 등의 송환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이었다. 오스트리아인 아이제버그를 통해서 연락을 주겠다. 이 시민 3명의 사안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 건과 관련해 최대한 보안에 유의해달라. 짧은 메시지였지만 공산권 외교관으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솔직한 답변이었다. 나는 이 전문을 급히 메모로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고 외무부에 연락해 전문 배포를 중지시켰다. 이미 배포한 것들은 모두 회수하도록 했다. 그리고 외무부 김태지 아주국장에게 특별 보안 조치를 당부했다. 나의 설명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진 윤일균 차장은 한참 만에야 겨우 그 중요성을 인식했던지 밀봉된 봉투에 붉은 도장을 5개나 찍어 황급히 김재규 부장에게 가지고 왔다. 부장은 보안 조치에 만족하면서 곧 그 문건을 가지고 청와대로 올라갔다. 이것이 박 대통령이 숨지던 날 아침 나절의 일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박 대통령은 세상을 떠났고 그에게 총을 쏜 김재규 부장은 체포 구금되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는 보안사령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들어갔다.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장급 이상은 모두 반역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줄줄이 보안사령부에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나는 부국장이어서 조사는 면했다. 얼마 뒤에는 육군 참모차장인 이희성 장군이 부장 서리로 임명되어 부를 장악했다. 나는 이 기밀사항을 임시로 온 이희성 장군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쿄의 데이비드에게는 국내 정세가 안정되면 사업을 재개할 터이니 그때까지 억류 중인 공관원들의 신상에 이상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던 차에 다시 1212 사건이 일어나 군 내부에 격동이 있었다. 전두환 장군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사태가 다소 안정된 12월 말의 어느 날 나는 보안사에 전화를 걸어 비서실장 허화평 대령에게 사령관 면담을 요청했다. 즉시 오라고 해서 보안사령부로 갔다. 그가 물었다. 꼭 사령관님을 만나야 할 사안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전에 말할 순 없고 사령관님께 보고하고 난 뒤에 알려드리지요. 그는 평소에도 판단력이 빠르고 과단성 있는 후배였다. 즉시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종찬 오랜만일세. 그동안 잘 있었나? 전 장군은 후배에게 항상 친화력을 보였다. 국가적인 큰 일을 처리하느라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김재규 부장의 지시로 베트남에 억류 중인 공관원 구출 작전을 제가 맡아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일이 잘 풀려나가던 시점에 박 대통령이 서거해서 억류 중인 분들의 신상에 해로운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고자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서두를 꺼낸 뒤 그간의 과정을 보고했다. 전 장군은 베트남 파견 연대장을 지내서 이대용 공사도 잘 알고 있었고 저간의 베트남 사정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10월 26일 오전에 김재규 부장이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이므로 그때 어떤 방침이 결정되었는지 파악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김 부장과의 면담을 허용해 주십시오. 그거는 안 돼. 누구도 김재규를 만날 수 없어. 그러면 그때 보고서라도 찾아서 무슨 내용을 기재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보고서를 한 장도 남기지 말라 하여 모두 김 부장께 드렸습니다. 그 보고서 파일이 어디 있나? 김 부장밖에 모를 겁니다. 알겠네. 내가 파악해서 알려주겠네. 이 문제로 일일이 사령관님을 찾아와 보고드리기 어려우니 허평 대령과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다시 말했다. 이 사업은 이대용 공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외교관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현재 많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해서 끝을 내겠습니다. 전 장군은 나의 건의를 즉각 받아들였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며 자세한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 오라고 했다. 그와 면담한 시간은 약 15분이나 되었을까? 그 짧은 시간에도 장관이나 주요 인사들의 전화가 계속 걸려와 대화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만큼 그는 이미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인사 문제건 정책 결정이건 중요한 것은 모두 그가 결심해야 했다. 나는 사령관실에서 나온 뒤 허평 대령에게 억류 공간원 구출 문제에 대해 대강 말해주고 하루빨리 김재규에게 물어 그동안의 서류 파일을 찾아달라고 부탁도 했다. 답은 예상 외로 빨리 왔다. 파일은 남산부장 침실 옆 서류함에 있고 자세한 사항은 비서실장 김갑수 장군이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김 장군은 보안사 사병들의 감시 아래 홍릉 자택에 연금된 상태였다. 나는 보안사 수사처장 이학봉 대령을 통해 면접 허가를 얻어 김 장군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김 장군의 설명에 따라 남산 사무실로 다시 가서 서류 파일을 찾아왔다. 파일에는 나의 보고서도 있었고 김 부장과 아이젠버그 간에 오간 서신들도 있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아이젠버그가 상당히 자신있게 공관원들을 베트남에서 자기 비행기로 직접 데리고 나오겠다고 약속한 대목이었다. 나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베트남 억류 공관원 구출 사업 보고서를 작성해 전두환 장군에게 전하면서 우선 급한 대로 이대용 공사 일행의 사기를 고려해 정부의 확고한 뜻을 전할 필요가 있겠다고 건의했다. 최 대통령은 아무래도 외교관 출신이다 보니 외무부를 통한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다. 그는 박동진 외무장관에게 스웨덴을 통하는 외교교섭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전 장군의 건의대로 억류 공관원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아이젠버그가 추진하는 교섭과 스웨덴 외교 라인에서 진행되는 교섭 간에 혼선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했다. 그들은 아이젠버그에게는 실질적인 성과를 약속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중립국 스웨덴 측에 생색을 내도록 해 양쪽 모두를 만족시켰다. 국제사회, 특히 공산권 내부에서는 스웨덴 외교 채널을 통한 교섭이라고 내세웠고 실제로는 아이젠버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이다. 1940년 4월 12일 낮 12시 25분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스웨덴의 레이프란드 외무차관, 닐슨 외무장관 비서실장 그리고 아이젠버그 그룹의 동남아 대표인 하노이 지사장 일행이 이대용 공사, 서병호 영사, 안희완 영사를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수받아 즉시 호찌민시의 탄손루트 공항으로 달려갔다. 이대용 공사는 그때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공항에 도착하니 아이젠버그 회장의 전용기인 오스트리아 국적의 제트 항공기가 서 있었다. 우리 일행은 베트남 외무부 홍 과장과 이별의 악수를 나누고 항공기에 탑승했다. 오후 1시 20분 제트 항공기는 엔진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공중으로 치솟아 올랐다. 베트남 땅을 떠나는구나. 사지에서 5년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심정이 어땠을까? 나는 하태준 차장보, 김관봉 국장 등과 함께 김포공항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오후 6시경 드디어 아이젠버그의 개인 항공기가 도착했다. 나는 억류 공관원을 호송하는 사람은 적어도 007 스타일의 젊고 말쑥한 청년일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웬걸 중고품 같은 버버리 코트를 걸친 할아버지가 먼저 항공기 문을 열고 나타났고 그 뒤로 약간 살이 빠지고 초췌해진 이대용 공사와 얼이 빠진 서병호 영사, 안희완 영사가 차례로 모습을 보였다. 하태준 차장보와 김관봉 국장 등은 이들을 얼싸안고 감격의 시간을 보내더니 트랩 앞에서 대기하던 차에 그들을 싣고 휙 떠나버렸다. 나와 그 호송 할아버지만 남았다. 나는 구익만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호송 할아버지에게 숙소로 정한 하얏 호텔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그는 결과를 먼저 보고해야 한다고 고집해 공항 기빈실로 안내하고 텔아비브로 긴급 전화를 부탁했다. 그때만 해도 아날로그 시대였다. 국제전화를 걸려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베트남 정부의 친절함과 유능함에 대해 길게 설명했다. 드디어 전화가 걸렸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그가 편안하게 통화하도록 자리를 피해주려 했다. 그러나 그는 손짓으로 나를 그대로 앉아있게 하더니 수화기를 들자마자
바로 통화를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대화를 나누던 영어를 순식간에 버리고 히브리어로 짓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는 속으로 내까진 놈 옆에 있어봤자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느냐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이젠버그가 이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며 정말 경탄했다. 평소에는 검소하기 짝이 없지만 막상 필요한 곳에는 자가용 비행기까지 동원하고 그러면서도 소리내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믿음직하고 인상적이었다. 게다가 이런 백발 노인이 늦은 밤 시간에 보고 임무를 완수하고 나서야 자기 생활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다. 이렇게 이대용 공사 일행이 무사히 귀국한 직후 나는 전두환 부장에게 베트남 억류 공관원 구출에 가장 공로가 큰 사람은 뭐니뭐니 해도 아이젠버그였음을 상기시키면서 그에게 공로 훈장을 수여할 것을 건의했다. 또 아이젠버그는 국제적인 기업인이니 앞으로 우리 경제 발전에 또 도움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마 후 나는 데이비드를 만나 한국 정부가 아이젠버그에게 금탑 산업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으며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대통령, 국무총리를 차례로 예방하도록 초청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것은 아이젠버그의 오랜 희망사항이기도 했다. 그 뒤 아이젠버그 일행이 방한했다.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이 그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그때까지도 그에 대해 나쁜 인상이 남아있었기 때문인지 직접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피했다. 그러나 아이젠버그는 전두환 부장의 훈장 수여를 더 반겼다. 그는 이미 한국 정세를 상세히 알고 있었다. 전 부장도 그를 환대했다. 이제 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12.6 사건이 터진 직후 나는 한동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죽기 전에 김재규 부장에게 명령해 나에게 할당된 이대용 공사 등 베트남 억류 공관원 구출 작전을 계기로 나는 근 20년 만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함으로써 그가 나를 신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 같다. 참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네, 왼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1940년 4월 아이젠버그에 대한 훈장 수여식이 끝난 뒤 이어진 축하연. 왼쪽부터 전두환 당시 중정부장, 사울 아이젠버그, 엘리 데이비드, 필자 이렇게 4명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중앙정보부 숙정입니다. 우리가 숙청 그러기도 하고요. 숙정, 네, 똑같은 뜻입니다. 1979년 11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식이 열렸다. 그가 간 빈자리를 보면서 나 자신 어떤 불안감을 느꼈으나 국민들은 오히려 담담했다. 지난 역사에서 우리 국민은 자유당 정권의 붕괴를 보았고 자유의 과잉으로 혼란스러웠던 민주당의 단명도 보았다. 18년간 박정희 개발 독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국민들은 잘 따라왔다. 이제 국민들은 비록 말은 않고 있지만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유신체제는 쓰러졌고 국민들은 침묵 속에 안정과 혼란, 민주화와 질서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긴장감이 흘렀다. 이처럼 성숙한 국민 수준을 지켜보는 가운데 12.6 사건은 나에게도 자문하는 기회가 되었다. 중앙정보부는 지금까지 박정희 정권의 변견 노릇을 충실히 해왔다. 다시 읽겠습니다. 번건이네요. 번건. 아마 번건은 우리말로 하면은 당번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심부름하는 개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를 청산하고 진정한 국가 이익을 추구하며 나아가 한민족의 미래를 원대하게 구상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와 같이 영리의 길을 걸으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영리란 얘기는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중앙정보부는 2번 죽는다. 내가 공작 담당 부서의 부국장으로 있을 때 12.6 사건이 터졌고 이 때문에 중앙정보부가 한창 흔들리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희성 육군 참모차장이 부장서리로 임명되어 왔다. 그는 군에서 비교적 합리적이고 냉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기간의 과도기 관리자로 온 것이었다. 12.6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중앙정보부 간부들은 모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실질적으로는 보안사령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김재규가 쿠데타를 시도했다면 필시 간부들과 어떤 모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 속에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때 간부들은 혹시나 자신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과도하게 김재규를 비판했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 가운데 대공수사국장 김기춘이 가장 곤욕스럽게 조사를 받았다. 12.6 직전 김재규는 국가정보기관을 통할하는 정보위원회 의장으로서 각급 정보기관을 조정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마침 박 대통령의 귀에 보안사가 방위산업 비리에 관련되었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방위산업에 관한 한 대단히 엄격했다. 보안사를 감사하라는 지시가 김재규 부장을 거쳐 김기춘 국장에게 내려갔고 김 국장은 자신의 냉정한 성격 그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보안사에는 줄초상이 났고 이로써 보안사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거의 무력화되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고 보니 김재규가 당시 보안사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것이 12.6과 그 이전의 모반을 심중에 두고 미리 보안사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반대로 의심을 받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는 남산의 국내 파트가 형편없이 위축되었다. 나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했다. 중앙정보부는 그동안 국내 정치에 모든 정력을 쏟아붓느라 기본 업무인 대북 및 국제정보 분야가 약화된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중앙정보부가 국내 정치에 초연해져야 정보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 기회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내가 늘 생각하고 주장해온 것은 중앙정보부는 사바크가 아니라 모사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바크는 팔레비 왕정 치하의 이란 정보기관의 명칭이었다. 팔레비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 이 기관을 창설해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반대파를 처참하게 고문하고 감시하고 살해했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기관이었다. 이에 반해 모사드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싸우는 기관이었다. 어느 쪽 길을 선택해야 할지는 자명했다. 나는 이런 뜻을 정리해 개혁의 필요성을 이희성 부장 서리에게 진언한 바 있다. 1. 중앙정보부는 그동안 너무 국내 정치에 깊이 개입해 오늘날과 같은 불행을 초래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2. 본연의 임무란 중앙정보부법에 근거한 부의 운영과 부원의 근무 자세를 말한다. 3. 부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는 대북정보 수집과 북한의 대남 공작 저지에 있다. 4. 부장이 서리직이므로 과감한 인사 개편을 하기 어렵지만 우선 이번 12.6 사건에 책임을 질 만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옳다. 이번 사건이 비록 김재규 개인이 저지른 행위이긴 하지만 사실 원인을 따지면 부가 정치에 개입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기회에 국내 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진언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이번엔 1.212 사건이 터졌다. 이희성 부장서리는 내심 신군부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날 밤 벌어진 일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군내 각 세력 간의 충돌을 막고 정승화 참모총장의 구속에 사실상 동의한 것이었다. 이희성 장군은 참모총장과 계엄사령관을 겸직하게 되어 부를 떠났다. 뒤이어 윤일균 차장이 부장서리가 되었다. 나는 그가 국제 파트를 담당해왔으므로 잘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기대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부적절한 부원을 해외 파견관으로 내보내 말썽을 일으킨 일로 부하 직원들의 신망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정실 인사로 해외로 나간 파견관들은 국내 정정이
불안하거나 본부 분위기가 이상하면 해외에서 잠적하거나 이탈하곤 했다. 그것도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정치 망명을 구하면서 부의 기밀을 미국에 제공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를 비난해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 가운데 손모는 정보 실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데다 영어도 능통하지 못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가장 복잡한 뉴욕 총영사관에 나가 정보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까? 손모는 나중에 귀국 명령을 받자 미국 측에 은밀하게 망명 신청을 했고 본부에서 여비가 도착하자마자 그것마저 챙긴 뒤 자신이 작성한 76 대미 활동 계획서까지 갖고 도망갔다. 해외 파견관들은 임지에 가기 전 마지막 훈련을 받을 때 자기의 복안을 계획서로 만들어 대개 해외 담당 차장에게 브리핑을 하곤 했는데 이 계획서라는 것도 그때 작성한 것이었다. 내용은 미국의 백악관, 관리, 정부 관료, 국회의원, 영향력 있는 언론계, 학계, 종교계 인사들을 매수한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76만 달러가 소요된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부도덕한 계획이었다. 현지 실정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가공적인 내용이었다.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이 계획서가 나중에 미 하원의 프레이저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다. 미국 의원들도 너무 황당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프레이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밑에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로비스트가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박동선 사건에 관련된 게 바로 이 프레이저 보고서입니다. 프레이저는 당시 그 국회의원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위원장이 돼서 보고서를 만들었다가 프레이저 보고서입니다. 프레이저 위원회고요. 두 명의 이모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정보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통역장교 출신으로 역시 정보 업무 실무에 경험이 없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UN 포스트에 나갔다. 얼마 후 그들도 미국 정부에 망명을 요청하며 본부를 협박해 많은 반대급부를 요구했다. 손모와 비슷하게 허황된 정보 계획서를 확보하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본부를 괴롭혔던 것이다. 그러던 중에 김형욱 전 정보부장이 배신자로 찍혀 파리에서 온데간데 없이 증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모두 신상의 위협을 느꼈는지 미국에서 종적을 감추었다. 본부를 괴롭히고 협박하는 행동도 뚝 끊어졌다. 겁이 나긴 났던 모양이다. 이처럼 부에 심대한 타격을 준 인사를 한 당사자는 책임지는 것이 마땅했다. 그런데도 윤 차장은 쉬쉬하며 이를 덮었다. 여하튼 윤일균 차장이 부장서리로 등장했다. 많은 사람이 우려했지만 잠정적인 인사라는 이유로 그대로 눌러앉게 되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마침내 시작된 중정개혁입니다. 해가 바뀌고 1980년 2월에 들어서면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군 내부 정리를 일단락하고 새로운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2월 9일 보안사의 정보처장 권정달 대령이 서린호텔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의했다.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보안사 실세로 꼽히는 비서실장 허화평, 인사처장 허삼수, 수사처장 이학봉 등이 모여 있었다. 오늘의 의제는 중정의 개혁에 대해 의논을 나누는 것입니다. 권 처장이 말문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여러 의견이 교환되었다. 특히 허화평 대령이 사전에 준비한 것처럼 상당히 정리된 시각에서 중앙정보부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런 주장들은 내가 생각하고 희망하던 대로였다. 중앙정보부의 적폐를 나만 느끼는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이런 대화 끝에 권정달 대령은 나에게 중앙정보부의 개혁 방안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전두환 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을 맡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 뒤로도 허화평, 허삼수 대령 그리고 그들과 육사 17기 동기생으로서 당시 국방연구원에서 교육 중이던 김용갑 등과 여러 차례 만나 중앙정보부 개혁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중앙정보부 개혁안을 3월 12일 권정달 대령을 통해 전두환 사령관에게 전달했다. 드디어 4월 10일
권정달 처장으로부터 오후 5시까지 보안사로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둘러 보안사로 갔다. 정도영 보안처장, 권정달 정보처장, 허삼수 인사처장, 이학봉 대공처장, 허합평 비서실장 등이 모두 모여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 사령관이 보안사령관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앙정보부 부장서리를 겸직하도록 현재 재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았다. 아울러 그가 부장으로 부임하면 곧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쇄신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앙정보부 숙적 명단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작업을 위해 나는 총무국장으로 이 작업을 위해 나를 총무국장으로 임명할 것이며 국방대학원에 교육 파견된 김용갑도 교육을 중단하고 감찰부 부실장으로 기용된다는 설명도 들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보안사의 힘을 빌려 중앙정보부를 개혁하게 된 것에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기왕에 개혁을 한다면 이 기회에 내가 평소 느끼던 그대로 중앙정보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만들겠다는 마음속 각오를 단단히 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전두환 중정부장 겸직 최규하의 동상이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중앙정보부 부장서리에 취임한다는 사실은 언론에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가 4월 14일 오후에 터져나왔다. 부 내에서는 깜짝 놀라는 표정들이 역력했다. 기획조정실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는 인수인계서, 현황보고서 등을 작성하느라 완전히 비상이 걸렸다. 4월 15일 전두환 장군이 부장서리로 취임했다. 사복 차림의 전 장군은 취임식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내내 굳은 표정이었고 사방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단상에는 부서장 자리가 모두 치워진 가운데 부장석과 윤일균, 전재덕 두 차장이 배석할 자리만 덩그러니 마련되어 있었다. 취임사는 짧고 간결했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20년간 국가보위를 위해 쓰느라 수고가 많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앙정보부는 월권과 이권으로 지탄받는 사람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부장직에 있던 자가 외국에 나가 추태를 부리기도 했고 국내에서 국가원수를 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자성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앞으로 중앙정보부는 사바크가 되지 말고 모사드가 되어야 한다. 가로 열고 이 말은 나의 개혁 보고서에 들어있단 말이다. 앞으로 내부 정비를 해나가겠다. 다행히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젊은 요원이 많다고 들었으므로 그들에게 부의 개혁을 기대한다. 강한 톤의 인사말에 부서장 이상은 모두 사색이 되었다. 특히 단상의 윤 차장 얼굴은 일순 흑빛이 되었고 전 차장은 담담한 마음을 표현하는 듯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개혁과 개편 인사 작업을 직접 하느라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바빴다. 그것도 차장이나 차장부 그리고 국장에게 알리지 못하고 숨어서 작업하는 이중 생활을 해야 했다. 개편의 원칙은 안보에 중요한 안테나 역할을 할 국제, 대북 정보는 더욱 강화하고 국내 정보 중에서 필수적인 수집 분야는 남기되 조종 분야는 과감히 정리한다는 것이었다. 전두환 부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나 개편안이 대강 마련되었다. 전 부장은 즉각 두 차장을 불러 11.6 사건에 책임을 지고 과장급 이상 전원의 사표를 일단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 말이 부내에 퍼지자 나와 함께 근무하던 정재열 부국장이 불평했다. 11.6 사건에 직접 관련이 없어도 부장을 잘못 모신 책임을 지거나 도의적으로라도 윗사람들이 사의를 표했어야 옳았는데 꿀단지처럼 자리를 끼고 있다가 과장들까지 책임지 않은 사태를 빚게 됐네요. 한심한 일입니다. 전두환 부장은 대강의 개편 방향을 들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기 위해 청와대로 갔다. 전 부장의 보관은 김재규 재판에 공로가 많은 김영선 장군을 단일 차장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최규하 대통령은 단일 차장이 아니라 두 사람의 차장을 두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서정화 내무부 차관을 차장으로 기용하라고 지시해 할 수 없이 해외 담당과 국내 담당으로 나눌 수밖에 없겠다고 전 부장이 전했다. 내가 실망하는 표정을 짓자 눈치 빠른 전 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종찬, 이상도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지, 안 그래?
나는 지금도 그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한다. 특히 최규하 대통령의 당시 마음속에 향후 정치 일정 및 전국 정계와 관련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지 모른다. 다만 이런 식으로 중앙정보부의 국내 파트를 유지시키고 해당 분야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보면 전두환 장군이 비상대권을 쥐는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그렇게 급속히 이루어질 줄 모르고 내심 유신헌법을 개정한 뒤 대통령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할 뿐이다. 전두환 부장은 우선 급한 대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4명의 간부를 임명했다. 기획조정실장은 육사 11기로 존경받는 김성진 장군이었고 감찰실장에는 의외로 김만기 장군이 기용되었다. 그는 헌병감으로 군생활을 마친 뒤 중정에 들어와 서울 분실장으로 있었다. 대단히 원칙적인 분으로 좀 딱딱하긴 했지만 신사였다. 그리고 나를 총무국장으로 주일대사관 공보관이던 허문도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허문도는 허삼수와 부산고 동기 동창이어서 전두환 부장에게 소개되었다. 네,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에는요. 1980년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의 첫 간부 인사 때 전 부장 앞에 서 있는 신임 간부들, 왼쪽부터 서정화 제1차장, 김영신 제2차장, 김성진 기획조정실장, 김만기 감찰실장, 그리고 총무국장인 필자, 허문도 비서실장, 이렇게 사진이 있고요. 오른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1980년 중앙정보부 총무국장 시절의 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보안사에서 감독차 나와 있던 최예섭 장군은 원대 복귀했고 그 대신 허삼수 대령이 감독관으로 나왔다. 그는 1212 때 정승화 참모총장을 연행한 터프가이였다. 육사 17기로 나와는 비교적 사이가 원만했다. 다음날 두 차장보를 포함해 부서장 이상의 간부 40명 가운데 33명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살아남은 사람은 감찰실장으로 옮긴 김만기를 포함해 7명뿐이었다. 이제 개편의 밑그림에 따라 본격적으로 중앙정보부를 개편해야 할 순서였다.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네, 다음 제목이 난상 끝에 이루어진 중정 개편 작업인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전두환이 중앙정보부를 차지했네요. 네,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